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기능사 관련 이야기를 좀 하나 이어서 또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큐넷 사이트의 그 정보 처리 기능사 종목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또 하려고 이 큐넷 사이트 홈페이지에 종목 그 상세 내용이 나와 있는 페이지를 제가 검색해서 지금 띄워놨습니다. 자, 제가 좀 언급을 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게 이제 좀 약간 인구학적인 측면이나 그 다음 또 관심이 어느 정도 있느냐를 가늠할 수 있는 통계 자료가 분명히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좀 주관적인 부분을 좀 섞어서 나름대로의 분석을 좀 해본 결과 내리게 된 그 생각이거든요. 어떤 생각을 제가 판단을 하게 됐느냐면은, 자, 지금 이제 종목별 검정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정보 처리 기능사 종목에 대해서 2022년도 당시에 응시했던 인원, 총 인원 1회차부터 4회차까지죠. 원래 1년에 4번씩 진행하니까요. 그 다음에 정보 처리 기능사 실기에 또 응시했던 인원,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응시 인원에 대한 어떤 그런 통계를 제가 좀 중점적으로 좀 보면서 다양한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제가 뭐 수강생 대상으로 매년 1년에 한두 명씩은 그 개인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결국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관심을 가지게 되다 보니 통계를 좀 보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로 이게 얼핏 보면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서 이번 영상에서도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상 시청을 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가지고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어떤 부분이냐면은 과거의 통계부터 일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984년도부터 이게 이제 시행이 됐어요. 정보처리 기능사가. 네, 여기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정보처리 기능사는 1983년에 공식적으로 이 기능사 2급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게 급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 2급이 정보처리 기능사로 변경이 99년도에 공식적으로 되면서 이때 이 2급을 취득하셨던 분들이 자동으로 정보처리 기능사로 자격증 명칭이 변경되는 그런 정책으로 흘러왔습니다. 자, 그래서 84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132만 7,754명이 이 필기시험을 응시를 했었다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총 합격한 인원이 필기 단계에서만 55만 6,053명이 합격을 해서 절반 이상을 넘지는 못했습니다. 41% 정도 합격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실기 부분의 통계를 보면은 이제 이 기간 동안 또 실기를 82만 명 가량이 이제 응시를 해가지고 한 24만 8천 명 가량이 뭐 합격을 해서 30% 정도가 합격을 하는 비율을 보이게 됐었죠. 자, 2001년도부터 이제 통계를 점점 올라가면서 보면 볼수록 응시 인원이 감소를 합니다. 조금씩 막 감소하기 시작하죠. 필기 응시 인원이 조금씩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제가 이제 시험 볼 당시는 2005년도부터 저는 이제 여기에 합류를 했기 때문에 기능사 준비를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제 거의 2006년도 그 다음에 이제 뭐 2007년도 이때쯤에 제가 이제 합격을 한 케이스입니다. 필기를 이때 합격해가지고 2년간의 도전 끝에 2007년도쯤에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를 이때 합격 명단에 들어가게 됐죠. 자, 그렇게 해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2008년도 이제 한 3만 명대, 2009년도 2만 5천 명대. 그러니까 필기 통계를 잘 봐주세요. 뭐 실기도 잘 봐주시고. 그래서 이제 계속 진행을 하면 할수록 응시 인원이 줄다가
2012년도부터 다시 또 증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증가하기 시작하고 있죠. 이게 왜 갑자기 증가를 한 추세를 보인 거냐면, 좀 이유를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 시기에 아마 정책이 그게 시행됐을 겁니다. 우리 한국계 중국인이라고 불리는 분들 있죠. 재외동포 국적을 가지신 분들이 F4 비자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 기능사 종목이 법무부에서 고시한 그 기능사 종목이 있었는데, 그 기능사를 이제 인정되는 종목 중에 하나인 정보처리 기능사를 취득하면은 F4 비자로 변경이 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해온 시점이 아마 이 인원이 늘어나는 시점인 걸로 제가 알기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원이 좀 어느 정도 늘다가 다시 또 서서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해서 2019년도까지가 바로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정보처리 기능사의 이 실기 부분, 2019년도 기준까지가 바로 순서도 방식의 알고리즘으로 진행됐던 마지막 회차의 해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 부분에서 실제로 순서도 방식으로 마지막으로 진행이 됐었고, 이제 2020년도부터 NCS 기반으로 개편이 되면서 주관식 형식으로 이제 시험이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관식의 이제 또 그 문제 패턴도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적응을 못 해가지고 이제 합격률이 낮은 부분이 이제 존재했었고, 그래서 이제 21년도, 22년도까지 지금 현재 작년 통계까지죠. 제가 지금 녹화하는 날짜가 23년도니까 여기까지 지금 현재 흘러왔는데, 자, 과거의 부분에 이제 핵심적인 부분만 좀 역사적으로 제가 짚어가면서 통계를 지금 쭉 올려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게 좀 약간 안타까운 현실이면서도 참, 좀 뭐라 그럴까. 지금의 2023년도 기준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분들, 앞에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했지만, 중고등학교에 현재 재학 중인 학생분들 또는 그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둔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기능사에 관심이 없어요. 네, 제가 이 통계를 보면서 딱 내린 결론은 그거거든요. 이 기능사 종목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물론 지방에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나 또는 서울, 경기, 인천의 수도권에 위치한 어떤 특성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원래 특성화고 정책상 기능사를 적극적으로 응시할 수 있도록 학생들한테 그 학교 행정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고, 산업인력공단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뭐 필기 면제형 검정이라든지 그런 실기 검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보처리 기능사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난이도는 뭐 그래, 난이도는 뭐 그렇죠, 난이도는 그렇다고 뭐 치고, 난이도를 떠나서 그 굉장히 이제 난이도가 높게 지금 지관식이다 보니까 굉장히 지역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 시중에 나와 있는 출판사 체계에 막 탑재되어 있지 않은 문제 위주로 막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합격률이 막 요동치는데도 불구하고 응시 인원이 10,000명대밖에 안 돼요. 필기 단계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상당수의 학부모님이나 학생들이 지금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제가 이거 관련된 영상을 계속 지속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업로드 하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냐면 한 분이라도 더 이 영상을 접하셔가지고 제가 올린 영상들을 접해서 조금이라도 좀 생각의 전환을 하시는 학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학생이 조금이라도 뭔가 좀 생각의 전환이 좀 생겨서, 아 그래, 그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응시 기회가 나는 아직 좀 많은 편이다. 뭐 아직 중학생 나이라서, 아니면 뭐 고등학생이라서 아직 응시를 좀 한 6, 7번 정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라고 어떤 상황에 놓이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기능사 준비를 필수적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관심을 가지고 좀 응시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준비 단계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또 업로드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언급을 하는 거거든요. 10,000명대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물론 청년 인구 숫자가 준 것도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생들이 지금 현재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 분포에서 중고등학생이 10,000명밖에 안 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꽤 있지 않나요? 아니, 초등학생까지 포함하면 물론 더 되겠지만, 아무튼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지금 현재 수능 준비에 올인을 하다 보니, 거기에 이제 뭐 올인을 하다 보니, 그래요. 뭐 당연히 우선순위가 수능이라서 뭐 기능사 따위는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도 저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세상은 좀 넓게 봐야 됩니다. 넓게 봐야 되고요. 그리고 멀리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수능이 나는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거는 정말 그 고등학교 때까지의 얘기고, 막상 수능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때 가서야 눈에 들어오는 게 바로 이 기능사 시험이라고 하는 종목의 세계로 이제 입문을 하는 태클을 항상 타왔거든요. 과거부터 그래 왔어요. 지금 현재 20대 초반분들도 아마 다 공감을 하실 거야. 중고등학교 때 기능사라는 거 모르고 지냈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요. 난 이거 모르고 지냈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엄청 많아요. 그게 여기 연도에 해당되시는 분들. 맞죠? 모르고 지내왔어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게, 진짜 좀, 정보력이라는 게 그래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보력을 수집한다는 거는 남들이 잘 안 하는 거에 좀 관심을 가지고, 이거 나 한번 준비해볼까? 라는 어떤 그런 발상의 전환을 정말 하시면 나중에 가서 그게, 뭐, 이득을 안 봤을지언정 제 생각에는 분명히 이득을 보는 경우가 생겨납니다. 진짜예요. 이거 제가 경험자라서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중고등학생분들 사이에 보면은 전부 다 입시학원 다니고 있죠. 맞죠? 지금도 그러잖아요. 중고등학생들 다 입시학원 다니잖아요. 특성화고 제외하고. 특성화고 이런 데 제외하고.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 다니시는 분들 전부 다 지금 수능 준비하고 막 그거에 막 미친듯이 막 노력하고 있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그거예요. 꼭 기능사는 아니더라도, 좀 IT 관련된 자격증을, 통신이나 IT 관련된 자격증을 단 하나만이라도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으로 제가 이런 영상을 계속 연달아 계속 지금 릴레이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입니다. 이 영상을 접하는 학부모님이나 또는 학생분들은 명심하세요. 이게 통계상으로 제가 지금 딱 보여드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10,0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이 기능사 종목에서. 모르겠어요. 컴퓨터 관련 능력 2급은 얼마나 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워드 프로세서나 컴퓨터 관련 능력은 이제 상공회의소 쪽 시행기관인데, 그 관련된 두 개의 종목의 자격증도 제가 알기로는 보통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준비하는 케이스가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껏 상담 사례를 받았던 내용들만 쭉 둘러봐도 대부분 이제 막 대학교 들어가서 막 준비하거나 그런 사단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수능을 끝낸 시점으로 뭐 지방대를 가든 뭐 아니면 뭐 서울에 있는 뭐 대학교를 뭐 수도권 대학을 가든 그거는 뭐 학생 알아서 본인이 결정할 일이고, 중요한 거는 대학교 간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마 기술계통 쪽 일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건데, 뭐 이미 그 자격증을 요구하는 회사나 관공서 공공기관은 벌써 일자리를 뭐 구하셔서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구직활동 하시는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채용 공고상에서 요구하는 거는 기능사 자격증의 비중이 더 크죠. 맞죠? 뭐 고등학교 뭐 성적 요구하나요? 채용 공고에서? 아니에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나 그 고등학교 성적을 요구하는 건 대기업 입사 채용 시에만 제가 알기로는 요구하는 걸로 알고 있지, 그 외에는 보통 제가 알기로 관공서 채용이나 뭐 웬만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산업 현장의 대부분의 기업체들은 기능사 취득해오라 그러죠. 맞죠? 예, 그렇습니다. 공공기관을 끼고 이제 뭐 입찰을 참여해서 그 활동을 하는 기업체들도 다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을 따오라 그러죠. 예, 분명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되는 게, 이 기능사 자격증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직접적으로 언급하자면, 여러분들 병원 지금 막 되게 막 의대 준비한다고 해서 왜 지금 막 입시학원에 보면은 막 의대 입시 준비한다고 막 또 지금 막 입시 열풍 막 광풍 몰아치고 있죠. 예, 제가 그쪽 동네 그냥 뉴스 기사를 그냥 본 것만으로 제가 접한 걸로 그냥 판단을 한 생각인데, 의사나 간호사가 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사람을 진료하고 고칠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는 이제 정보 처리 기능사는 아니지만, 같은 통신공사협회에서 인정되고 있는 의료전자 기능사 있죠, 여러분들. 아마 제가 여기 공사협회 들어가서 확인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배경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 알고 계셔야 돼. 여기에서 지금 이 공사협회에서 인정되는 것 중에 의료전자 기능사라고 있어요. 이게 공사협회에서 최근에 추가됐거든요. 의료전자 기능사, 그 다음 의공산업기사, 그 다음에 여기에 의공기사. 왜 의학 관련된 자격증이, 의료공학과 관련된 자격증이 왜 통신공사에서 협회에서 이거를 인정을 해준 거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여러분들 저기 병원을 뭐 한두 번이라도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하다못해 그래 뭐 산부인과도 물론 해당되긴 합니다만, 뭐 물론 산부인과 많이 문 닫았지만요, 아직도 몇 군데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병원에 가면 의사하고 간호사만 눈에 보인다. 그럼 그런 분들은 정말 시각이 짧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더라도 의료 전자기기가 의료시설, 이걸 이 시설이라고 할게요. 의료 전자기기를 포함한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형태의 병원이 아니면 진료를 의사 선생님들이 받지를 않습니다. 진료를 아예 진행을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환자를 받지를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 뉴스기사 아마 여러분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건데, 저는 그 뉴스기사 본 기억이 나거든요. 지방권의 어느 병원인가에서 뭐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이 환자분은 저희가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의료전자 기기나 의료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지지가 않아서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이나 수도권에 시설이 제대로 갖춰진 병원으로 가서 진료받으세요 라고 해서 빠꾸시키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사람 플러스 의료기기가 받쳐줘야 돼요. 사람 플러스 의료기기. 그러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간호사, 뭐 여기에 이제 뭐 간병인도 요즘에 포함되겠죠. 예, 맞죠? 그 다음 뭐 요양보호사도 심지어 등장하고 있죠. 왜냐면 고령화가 이제 진행되고 있거나. 그럼 여기에 플러스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의료전자기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의료시설이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가 서로 쿵짝이 맞아야 돼요. 이런 조합이 완벽히 갖춰져야, 그래야 환자들도 진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예,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아마 제 영상을 보시는 그 의학 쪽 전공자분들이나 뭐 아마 의사 선생님들은 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왜냐면은 시설이 안 돼 있으면은 치료 못 한다니까. 진짜예요. 그래서 통신공사협회에서 이거를 추가해 준 거예요. 의료 시설이 그만큼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그럼 이게 정말로 왜 중요한 건지 그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아이 출산했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 임산부분들 대상, 자 만약에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하면 그러면은 출산한 뒤에 그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문제가 어떤 특이한 경우가 생기면 어디에 들어가나요? 인큐베이터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저는 저 의학 쪽 전공자는 아닙니다. 의학 쪽 전공자는 아니지만 제가 얼핏 그냥 어깨 너머로 들은 얘기로는 뭐 아이의 몸무게가 뭐 어떤 경우가 뭐 기준에 뭐 저촉되면은 그 인큐베이터에 꼭 그 아기를 넣는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럼 인큐베이터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건가요? 이거는 의료기기에 속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맞잖아요. 이거 의료전자기기잖아. 이거 기기장치 아니에요? 기기장치잖아. 맞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시설이 갖춰줘야 되는 게 당연하거든. 그럼 이 인큐베이터를 만드는 제작자도 결국에는 뭐예요? 필수 인력일 거 아니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내가 뭐 되게 허무한 얘기를 하는 건가? 정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1번 사례고, 이게 1번 사례예요. 자, 2번 사례 말씀드릴게. 자, 2번 사례. 자,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우리 뭐라 그러냐? 엑스레이? 엑스레이라 그러나요? 자, 이거 의료전자기기 아니에요? 의료전자기기 맞잖아. 아니, 그러면은 엑스레이 이거 저기 당연히 필요한 거 아니야. 의료전자기기 이용해가지고 이거 엑스레이 촬영하고 뭐 하는 건데, 그럼 당연히 이게 영상 처리 기술이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런 것도 보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의료전자기기 이런 걸 만드는 제작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고장나면은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죠? 맞죠? 유지보수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고장났을 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사람이나 유지보수하는 사람들도 인력이 필수로 공존을 해야, 그래야 의사 선생님이나 여기 있는 이런 의료 쪽 일하시는 분들도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거지, 정상적으로. 하여튼 등등등 되게 많아요. 제가 알기론 등등등 되게 많아.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현재 그래, 내 자녀는 의사를 꼭 시킬 겁니다. 뭐 좋다 이거예요. 학부모님들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니까 뭐 제가 거기다 뭐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의사만 잔뜩 있으면 뭐하냐고. 이거를 유지보수할 인력이 없는데, 이걸 유지보수할 인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 저 병원 가서 정상적으로 진료 못 받아요. 알고 계세요?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누릴 수가 없어요.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시야를 넓게 보고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가 얘기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취지를.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심지어 이 두 개만 갖춰지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심지어 요즘에 왜 그런 것도 있잖아. 심지어 요즘에 저 3번 사례로 이건 좀 얘기하는 거지만, 소아과 완전 지금 뭐 전멸됐죠? 전멸위기죠? 뭐 굳이 소아과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병원 가면은 나만 이용하나요? 나 혼자 이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 사람이 예약을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대기 순번이 엄청나게 걸리겠지. 맞죠? 그럼 이 대기 순번이 걸리는데, 거기 병원에 이제 그 관리하는 인력이 단순히 뭐 의사, 간호사만 있어야 되나요? 아니에요. 심지어 병원 전산망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돼. 진짜예요. 여러분들 병원 전산망이나 서버 이런 거 관리하는 IT 직군 인력이 여기에 필수로 투입이 돼야 돼요. 큰 병원인 경우에는 진짜로 그러거든. 왜냐면은 환자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환자 여러 명의 명단을 어떤 관리하는
DB가 탑재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큰 병원뿐만이 아니라 뭐 작은 병원도 그러는데 이게 DB가 분명히 탑재되어 있을 거란 말이지. 이 전산망으로 구축이 돼가지고. 그럼 이 전산망 관리 인력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 같은 데 보면 실제로 이런 전산 인력을 뽑거든. 뭐 리눅스 사용 가능자 채용 막 그런 식으로 이제 막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인력도 필수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병원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기타 사례에 해당되는데, 기타 사례에 해당되지만은 저 큰 병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뭐를 필수로 뽑습니까? 산업안전기사 필수로 뽑죠. 맞죠? 저 부산대병원인가 하여튼 뭐 제가 채용 공고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산업안전기사 필수 선임을 채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말 그대로 안전에 이제 좀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뭐 보건 관련된 자격증 보유자나 산업안전기사 필수 선임으로 이제 채용하는 방식으로 법이 강화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 병원 하나에 이 투입돼야 되는 인력들이 다양하게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의사만 있다고 해서 그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진짜요. 왜? 뭐 제가 의학 쪽 전공은 아니지만 뭔가 복잡한 어떤 그런 다양한 질병들이 많이 현실 세계에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의 실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이런 필요한 의료 전자기기, 의료 시설들이 갖춰져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이 병원 전산망을 관리하는 간접 인력도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산업안전기사가 반드시 투입돼야 되는 간접 인력도 필요한 거죠. 뭔가 이렇게 이게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실타래처럼 엮여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이 얘기까지 하다 여기까지 온 거냐면,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다시 본론으로 되돌아와서, 이 기능사라고 하는 종목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기능사를 안 가지고 있으면 이제 병원 전산망 관리 인력이나 그런 걸로 일을 못 한다고. 그럴 수밖에. 왜? 아니 자격증이 있어야 그 관련 분야에서 통신 분야나 IT 분야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심지어 이제 23년 9월부터 이제 저기 추가되잖아. 그래서 앞전에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23년 9월부터 해가지고 뭐가 추가돼요? 이제 CCTV를 수술실에다가 강제 설치하는 법안이 이제 시행되죠. 강제 설치 운영하는 법안이 이제 시행되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이거 CCTV 이거 관리하는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설치하는 업체단이든지 아니면은 그 유지보수를 또 추후에 계속 진행할 업체나 인력을 선임을 해야겠죠. 맞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 이거 통신 설비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 거야. 24년 7월부터는 통신 설비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할 인력이나 업체도 선임해야 되죠. 맞죠? 지금 이런 식으로 법이 바뀌고 있죠. 그럼 병원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이 되겠지. 그렇게 되겠죠. 이게 지금 실타래처럼 톱니바퀴처럼 다 얽히고 설키고 막 그런 방향으로 지금 법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사람 앞일은 모르지 않습니까? 진짜 의대 간다고 준비했다가 에이 여긴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그럼 나는 그냥 차라리 아예 병원에서 전산망 관리하는 IT 인력으로 나는 진로를 바꿀래. 그런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앞날이라는 건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진로가 방향을 틀어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런 각박한 어떤 그런 급변하는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나중에 진로를 혹시나 IT 쪽으로 바꾸고자 생각할 때 그때 이제 이 필요한 게 바로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이 필요하다 이거지. 맞죠? 산업기사 기사 물론 가지고 있으면 좋겠지만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게 어쨌든 낮은 등급, 제일 낮은 등급이 기능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11,000명이 나온다는 걸 이걸 되게 심각하게 바라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저는 되게 이 통계를 되게 심각하게 바라봤어요. 야, 이 사람 정말 이건 너무 과한 걱정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한 걱정이 될 수밖에. 왜냐면은 지금
인구도 줄어들고 고령화가 막 진행되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맞잖아요. 인구 감소에 고령화로 이제 앞으로 가서 외국인 근로자 막 땡겨오고 막 외국인들한테 비자 주고 막 그러고 있잖아, 지금. 막 필리핀 가사도우미 막 이제 뭐 100명 이번에 시범 도입한다며요, 정부에서. 그러면 당연히, 지금 막 대한민국 사회가 막 지금 막 불안불안하고 막 급변하는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런 알 수 없는 미래를 향해 가는 와중에 당연히 이런 기능사라도 하나 챙겨야 뭔가 나중에 좀 내가 안전장치라든지 뭔가 대비를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된다고.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다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기능사가. 꼭 정보처리 기능사가 아니더라도. 예,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이 정보처리 기능사를 이제 언급을 하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수반되는 얘기들을 제가 쭉 얘기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좀 나이가 되시는 5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야, 그래, 이거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야. 이제 앞으로 법이 강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런 기능사를 따야 된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야 라고 동의하시거나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나중에 유튜브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또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고 얽히고 설키는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급변하는 사회가 앞으로 이제 찾아올 거기 때문에 빠르면 23년도, 뭐 늦어도 내년에 24년도 이제 뭐 7월부터 이제 막 그런 식으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기능사를 관심을 가지고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때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돼. 이게 그나마 지금 주관식이니까 지금 그나마 수월한 거지. 이게 만약에 진짜 26년도에 프로그래밍 기능사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작업형으로 진행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제 막 컴퓨터에 막 개발 툴 막 이제 뭐 준비해서 뭐 세팅해서 가야 되지. 그 개발 툴 사용법도 또 익혀야 되지. 이제 컴파일러랑 맨날 씨름해야 돼. 전자파 쐬면서. 응? 여러분 전자파 많이 쐬면은 건강에 안 좋은 거 아시죠? 진짜야. 이제 앞으로 그런 막 개발자들이 예전에 월화수목 금금금 얘기하듯이 막 이제 밤새도록 코피 터지게 막 공부하면서 이제 작업형 시험 준비해야 돼요. 그나마 지금 주관식이니까 그나마 이게 부담이 덜하는 거지. 심지어 또 컴퓨터를 잘 못 따라오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이제 이거 막 난리 난다고. 야, 이거 컴퓨터 쓰게 되면 야, 이거 피곤해져. 야, 빨리빨리 따야겠다. 지금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다니까요, 진짜. 제가 하는 얘기들이 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금 사회적 현상 얘기를 있는 그대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빨리빨리 준비하셔야 돼. 지금 이 11,000명이면 이거 심각한 거예요. 23년도에는 몇 명이 응시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빨리 서두르셔야 됩니다. 예, 서두르셔서, 어떻게든, 뭔가 나의 어떤 그런 그 역량이나, 미래를 앞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총알들을 빨리빨리 만들자고. 어차피 저출산 인구로 가는 한국에 사회가 급변하게 가는 거면 그 흐름을 내가 나 혼자서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인정을 한다면 최소한 내 어떤 자신을 위한 어떤 그런 미래 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에게 필요한 총알을 미리미리 만들자고요. 기능사 준비를 하면서. 아시겠죠?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찍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